엄청 와가지고 지금 집안에서 고양이 4마리와 함께 귀여운 쌍박들 보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 비 올 것 같아서 계속해서 조금 걱정하긴 했는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회장님은 아니지만 일단 저는 제가 이게 좀 얘가 막 내려갈 것 같은데 저는 문화정보학과 나왔고요. 그리고 대학원 미술학과하고 NIU랑 그다음에 FSU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저희 랩 이름은 Culture Art Intelligence 랩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의 빅데이터가 인공지능 기반의 다양한 연구들, 문화 유산도 하고 있고요. 정보과제로서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이 반환경 연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빨리 좀 나가볼까요? 그래서 잘 들렸으면 제 목소리가 풀어지겠죠. 괜찮으실까요? 소리 잘 들리는 것보다 나요? 네. 예. 좀 빨리빨리 20분이라고 하는 제약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요 내용들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연결 사회,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하이 커넥티드 소사이어티를 가지고 이 초연결 사회, 그다음에 뮤지엄 hunting력,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문화예술 기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중간에 한번 팬데믹이 휩쓸고 가면서 대부분이 이제 온라인 콘텐츠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이 되는 그런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 와중에 이제 SNS라고 하는 주요한 어떤 도구나 장치가 우리 생활 속에서 이제 스멀스멀 파고들었죠. 스며들었죠. SNS가. 아마 여러분들도 그 스크린 타임이라고 아실 거예요. 유명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K-팝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 젊은 친구 중에 가장 제가 주목하는 가수가 이영기 씨인데 굉장히 지구 땅땡땡 굉장히 잘 보고 있는데 그 친구의 스크린 타임이 22시간 40분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시간, 3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인스타 계정이 있는데 그다지 전시에 대해서 저는 인스타그램을 데이터 소스의 DB의 원천으로서 사용을 하지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아예 그 페이스북도 그냥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있어서 다들 죽었는지 살았는지 좀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SNS라고 하는 게 일반인들에게는 뭐 자기 일상을 공유하거나 또는 자신이 뭔가 어디 맛집을 갔다 아니면 좋은 장소 국현에 갔다 국밥 왔다 전시에서 좋았다 나 여기 왔지 너무 야구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의 그 자화자찬 그런 어떤 과시욕의 저는 그 향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제 자신 자체는 SNS와 꽤 많은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그 SNS를 잘 이용은 안 하고 카카오톡만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지만 연구 대상으로서 도구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장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맛집만 가시더라도 제일 싫어하는 건 저희 여기 레벨 친구들도 몇 명 왔지만 교수님 잠깐만요 사진 찍고요. 뭐 먹는데 사진은 찍는데요. 저 제일 싫어요. 저희 딸내미도 맨날 엄마 잠깐만 사진 찍고 막 사진 찍어놓고 막 그럼 나중에 큐레이션 돼서 아이폰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무 싫어요. 진짜 자동 재생되는 거. 근데 어쨌거나 다들 그러잖아요. 미술관 전시 이제 들어가면서 또 포스터 찍고 전시 공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찍고 내가 좋아하는 전시물 혹은 인스피레이션을 받은 전시물 찍고 그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셀프 크리에이션 해가지고 나 참 셀카 잘 나온 거 그런 것만 좀 올리거나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인상 깊었던 기억을 기록화해서 그거를 이제 저거 안 넘겼네요. 예, 굉장히 어렵네요. 이게 어쨌거나 그렇게 기록을 하고 공유를 하는 그거는 그냥 일상이라고 이제 우리가 좀 약간 어떻게 체화된 일상이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 페이지에 뭐가 있었냐면 미술관
많이 관람객의 참여를 고려를 해서 이 참여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SNS에서의 어떤 활동, 기록, 뭐 공유, 인게이지먼트, 뭐 이런 참여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제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지 뭐 그런 것들 제 PPT는 조용하지만 촬영 금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타 고수들이 이거를 그냥 뺏겨가지고 올리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그 지금 발표문에 나오는 거 이외에는 PPT는 주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SNS 분석 저는 왜 관심을 가졌냐면 관람객들의 설문조사 저도 뭐 국현에서 2,000명, 4,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전시 한 20개 정도니까 4, 5년 됐죠? 이건희 전도 제가 했었었고 한 2,000명 정도 돌아왔었었고 하면서 늘 이제 생각이 이 정량적으로 방법론의 한계에 대해서 저도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검증을 하는 거예요. 정량적인 어떤 설문조사의 결과물이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는 저는 신뢰성은 70 미만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검증하는 도구로서 사실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용하다 보니까 관람객들이 여러분들도 아마 요즘 대선 설문조사 저 아래 발신 다 찾아보고 다 해놨는데 설문조사 해달라고 사실 너무 귀찮아 번거로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따 나오겠지만 뭐 100문항이 넘어요. 이런 그 한 20몇 페이지에 걸친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민원이 들어가요. 불편.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아이씨 이게 뭐지? 설문조사 믿을 수 있어부터 출발을 했고 굉장히 간섭적이야. 설문조사 귀찮잖아. 비간섭적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고민을 하다가 설문조사의 제한적인 한계, 그다음에 관람객에 대한 비간섭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만들어낸 게 바로 SNS 데이터를 분석하는 겁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으로. 그래서 이런 SNS 뭐 다시 돌아가서 뭐 하나만 포인트를 좀 집어보자면 수동적인 관찰자라고 하는 어떤 스탠스에서 점점 이제 모양이 되는 거예요. 관람객의 그 역할이나 위치가. 그래서 participant, creator, evaluator, marketer. 그러니까 홍보까지 해주는 거예요. 내가 찍은 전시물에 대한 사진이 이중섭의 항토를 가지고 올렸는데 친구들이랑 내 파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공감, 좋아요, 막 눌러주고. 이걸로 인해서 결국은 전시가 홍보되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또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얘는 또 우리 생활에 어떻게 또 반영이 되고 있는지 얼마 전에 제가 드디어 환갑을 맞이했습니다. 자화자찬 한갑을 위해서 뭐 보통 여행들을 가잖아요. 저 올해 안식년입니다. 한갑 안식년이 겹쳤는데 뭘 할까 이러다가 고양이 4마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막내가 너무 이뻐요. 진짜 깨물어가지고도 안 아픈 아가라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 친구입니다. 여기 보이실 거예요. 코마의 잠깐? 네, 그걸. 예. 이 친구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이 친구의 마력에 대해서 아침마다 제 얼굴 전체를 스캐닝 해주고요. 부르르 얘기를 하면서 저를 유혹해요. 엄마 달라. 그래서 얘네 때문에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내미랑 사실은 어디를 가려고 해외여행을 기획을 했다가 다 접근을 그래. 나를 위해서 건강검진 굉장히 빵빵한 걸로 한번 받자. 이상 없었습니다. 치매, 알츠하이머 뭐 이런 것까지 다 했고 두 번째, 집에 있는 모든 전자들 보면 삼성 AI 데스크를 바꾼다. 그래서 약간 세미 이사적인 그런 게 이제 저번 주에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쑥신쑥신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AI 기술, 굉장히 AI를 부를 때 바보, 스튜피드, 이디엇 별별 명사를 다 써요. 왜냐면 얘네는 데이터가 없으면 꽝이에요. 네. 그래서 별로 저는 인공지능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는 있다. 내 연구에서. 그래서 좀 친하게 지내보려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예술 창작물, 인공지능 기반의 예술 창작물이 15년 그 더 전 세대로 가면 30년 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로봇과 함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술관으로 돌아와가지고 인공지능이 어디 사용되지?
응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가장 가시적인 부분이라면 AI가 이제 보건. 그래서 사실 보시는 그 초록색 박스 쪽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뭐 규격이 커가지고 시청에 걸 때 잘라버렸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AI로 복원을 해가지고서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관람객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아냐. 제가 늘 불쾌하면서 이제 얼굴 빨개지면서 이제 박물관 미술관 회의 가봐도 이제 얘기하는데 니네 왜 레거시 데이터가 없냐? 맨날 제가 이제 비난을 해요.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평가 단장이기도 하고 평가위원이기도 하고 현재까지도 여러 곳에 뭐 책임운영 기관 평가위원이에요. 레거시 데이터가 없어서 그 아까 한 몇 년 동안 제가 한 20건의 전시 평가 해뒀다 그랬는데 돈 안 받고 있습니다. 예, 돈 안 받고 있습니다. 제가 속이 답답해서 견디지 못해서 그냥 해줬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작년에 4개인가 3개 해줬는데 그것도 돈 안 받고 했습니다. 레가시 데이터 제발 좀 만들어 좀 축적 좀 하자 그러는데 아무도 못해요. 미술관에는 설문조사를 외주를 맡깁니다. 왜냐면 너무 짜증나고 같은 포맷으로 땡땡 회사에서 계속 하는데 내용이 맨날 똑같아요. 이거를 학술적으로 쓸 수 있냐? 보고용으로는 쓸 수 있어요. 미술관 자체에 대해서. 학술용으로 꽉입니다. 신뢰도 2%도 안 나요.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왜?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시사점이 없어요. 그건 문항을 잘못 설계했다는 설문지 설계 자체를 잘못했다는 데 문제가 비인을 하겠죠. 우리가 얼마나 미술관 관람객에 대해서 알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답답해서 답답한 사람이 웅업하려고 이렇게 예술경험하고 공학하고 그 과학자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거는 큐레이터랑 더 뮤지엄 저널, 뮤지엄 매니지먼트 앤 큐레이터십에 게재된 제 논문입니다.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와서 어떤 방식으로 인터랙션을 하냐, 인스타그램able 이제 전시의 경우에 굉장히 능동적으로 찍지 마시라고 제 원고님 이건 공유 안 할 겁니다.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포즈 애널리시스를 했어요. 보통 골프, 야구에서 포즈 애널리시스를 했는데 그 스켈레톤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 내용을 제가 분석을 했고 이것도 이제 빅데이터랑 인스타그램 데이터를 이제 거의 뭐 만장씩 컨설팅 해가지고서 분석을 해가지고 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는 결국은 여러분들 중에도 보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시토슈타이어의 그 데이터의 바다 60만 명 넘게 왔던 당시 최고의 국립현대미술관 당해년도 최고의 전시로 뽑혔던 전시이고요. 결국은 제가 한 뮤지엄 인포메틱스 우리나라에서는 인포메틱스 뮤지엄 인포메틱스라고 하는 전공이 없어요. 아트 매니지먼트 안에 사실은 뮤지엄 인포메틱스가 있고 아까 발표하신 현대미술관 팬딩하시는 아키비스트가 사실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문헌정보학부에서 정보학이었었거든요. 결국은 돌아 굉장히 다학제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됐는데 이 뮤지엄 인포메틱스를 이제 제가 해외에서도 이제 논문 저 심사 이제 학술지 한때 보면은 대부분이 없어요. 뮤지엄 인포메틱스에 대해서 어떤 연구 활동이 아웃풋이 있었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그 논문을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AI랑 데이터 AI and Data Driven Exhibition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의 바다였었어요. 얘가 엄청나게 인스타그램을 도배를 했었었죠. 포스터부터 시작을 해서 시토슈타이어 얼굴부터 시작해서 그 동영상 전시물을 보는 멀티미디어를 보는 관람객들도 시장에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한 23장이 이제 전시가 됐었고요. 그래서 두 개의 정량적인 연구를 했어요, 당시에.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지 않지만 설문조사를 해서 거의 이게 아마 500명, 600명 정도 제가 한 며칠 안에 구글 서베이 해가지고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기술 또는 공학, 인공지능 기반의 전시 같은 경우 TAM 모델을 연구용으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전시에서 요즘은 이제 커머니 배우는 로열티 트레이닝 뮤직이라고 하는 요 연구용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꽤 좋아하는 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인트리직 모티베이션에는 관람 동기뿐만 아니라 관심 수준이 들어갑니다. 이도시다의 작가에 대한 관심 수준, 현대미술관 전시에 대한 관심 수준, 융합적인 전시에 대한 관심 수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관심 수준, 그게 들어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perceived value예요. 내가 이 전시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인지를 했느냐. 세 번째는 perceived experience quality예요. 그래서 내가 인지한 경험의 품질입니다. 사실은 이걸 알아야 돼요. 크리에이티브리. 내 전시가, 내가 기획한 전시가 어떤 가치를 관람객들에게 전달했으며 어떤 경험적인 품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는데 이 데이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국효과로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ttitude toward exhibition 같은 경우는 다 알다시피 전시 만족도, 전시 몰입도, 전시 난이도. 전시 난이도는 최상이에요. 이 희교십자예요. 또는 울산 시립미술관의 지하루 교수의 제 동료였던 지하루 교수의 어떤 얽힌 인탄지블먼트, 그 현실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던 현실. 아마 리뷰에서 보셨던 분도 있고, 필립 브레노의 Voices 보신 분 계세요? 네,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더더군다나 필립 브레노 같은 경우에는 해석 매체가 거의 없고 큐아코드로 전달이 있었고 도록이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도록인데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몰입도, 만족도, 난이도, 피로도, 전시 피로도. 이제 멀티미디어가 사용되는 그런 전시에서는 어떤 눈이 굉장히 빛에 약해가지고 그런 피로도, 그 다음에 뮤지엄 팩스라고 하는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관람을 보기 때문에 그때 발생되는 어떤 피로도, 그래서 육체적 피로도, 정신적 피로도, 뭐 인지적, 정서적 그렇게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좋아요. 마지막에 병인의 intention to use the exhibition이에요. 재관람 의사, 재방문, 미술관 재방문 의사, 뭐 다른 기관에서 시초에 전시가 있을 경우에, 유사 전시가 있을 경우에 가겠냐,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뒤에 따라 보시면은 그 밑에 다 제가 넣어놨습니다. 보실 수 있는. 그래서 뭐 가설 수립을 6가지를 했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 병인들이 전시 만족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전시 만족도는 재관람 의사, 제 지속적 이용 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했고요. 또 빈도 분석하는 거, 그냥 분석은 아니고 빈도 데이터죠. 그다음에 전시에 대한 설문 문항에 대한 디자인 설계가 어떻게 되느냐, 세션 1부터 세션 8까지 있어서 100문항 이상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네, 넘어갈게요. 주요 결과 볼게요. 각각의 여러분들이 보시면 perceived value 있고 perceived express quality, 그래서 전시 주제, 그 데이터,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게 관심이 제일 높았고요. 그 다음에 전시 만족도 DOS, 전시 몰입도 DOI. 그래서 완전 몰입이 많았다는 게 제가 20년 동안 전시 관람객 26년, 10년째죠, 올해가. 완전 몰입, 토탈 임머저는 사실은 게임에서 많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완전 몰입이 우세하게 압도적으로 나오는 전시가 있고요. 그만큼 몰입도가 높았는데 대부분 어느 몰입 수준에 머무냐, 집중해요. 네. 굉장히 느끼려고 기울이 나게 해? 어때? 이거 어려웠어?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게 40.1%인데 이게 다른 거 제가 이따 나올 거예요. 미국 것도 48%였나? 이따가 보고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가설을 검증을 했습니다. 미리 다 바꿔주고 가설을 검증을 했더니 대부분이 뭐 채택된 것도 있고 공적으로 채택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각이 된 것도 있어요. 인지의 가치가 전시 만족도에 그렇게 영향력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시 만족도랑 몰입도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거의 공식이잖아요. 이 풀이라고 하는 공식이 나오는 거고 전시 만족도가 높으면 전시 몰입도, 근데 몰입도가 무시 높았잖아요. 그렇기
이제 당연히 전시물들랑 이제 관계가 있고 몰입의 수준에 대해서 상관관계가 확인이 됐어요. 난이도에 어려울수록 전시 만족도가 높아져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실 분, 저희 랩에서 오신 분, 전시 만족도가 높으면 짜증나가지고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지? 라고 해서 전시 만족도가 낮아질 거라는 게 상식적 수준에서의 어떤 우리 일반적 통념이죠. 근데 전시 만족도가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마침 분에게는 제 프랑스 번역본 하나 보내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또 프랑스 박물관과 문화적 제가 보내드립니다. 네.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안 나왔어요. 네. 어려우니까 더 보려고 하고 더 파악하려고 하고. 네. 이게 인공입니다. 저한테 꼭 통해가지고 주소 주세요. 제가 지금 보내드릴게요. 제가 6년에 거쳐서 번역한 프랑스 박물관과 문화정책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전적. 도전감을 느끼기 때문에 오버컴하기 위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고 사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근데 전시들이 난이도가 높으면 좀 싫어했어요. 관람객들이. 에이씨 이랬는데 요즘 아닙니다. 네가 이렇게 어렵다고? 내가 한번 해줄게. 그래서 만족도가 올라가요. 이 한편으로는 이건 뭘 시사해주냐? 열성 집단이 많다라는 거, 인수지에스틱 전시에 대해서, 국현 전시에 대해서 인수지에스틱한 관람객이 많다라는 걸 해주죠. 마지막으로 당연히 전시 만족도는 지속적 이용을 하라는 영향력이 있고요. 첫 번째, 한 5분 안에 여기서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이미지 게시물 경험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냐. 해시태그를 몇 년 했더니 꽝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미술관 경험의 특징이 반영이 되고 있냐.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지금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개발을 해서 이 그 소프트웨어, 이 도구들이 인공지능 기반의 도구들이 유용성이 있는지, 적극적이 있는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의 바다 전시 기간 동안 인스타그램 가장 많은 계정이 있어요. 사용자 계정 중 가장 많은 게시물이 올라온 거를 선택을 하고 리뷰를 한 다음에 그 해시태그를 데이터의 바다를 포함을 해가지고 게시물 중에서 4K 스토리비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로 3,000개 미만의 이미지를 프로그램 한 다음에 정제를 해서 이미지가 3,500개의 종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API를 이용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레이스 형식으로 출력된 다음에 텍스트파일 변화시켜서 레이블 비누 분석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로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모든 레이블 과연 뭘 올렸냐예요. 레이블을 분석을 한다는 건 이 그 관람객들이 도대체 뭘 올렸어? 셀피 올렸어? 셀피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관람객들이 의외로 셀피 잘 안 올려요. 그다음에 어제 라면 먹었더니 얼굴이 부었어 뭐 이러면서 잘 안 올려요. 큐레이션 관련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전시물 자신의 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그 이미지를 큐레이션을 해서 맥스 3 아니면 한 장 정도 상징적으로 자기의 정체성과 연관된 거 올려서 그거를 해가지고 머신러닝으로 저 자연행된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니까 레이블들이 이렇게 나와요. 시각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니까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서 비교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나오니까 7개 분지부로 레이블이 이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닉리 엑스빗이라고 하는 것은 저조도에서 찍힌 전시물이고, 그 다음에 normally 엑스빗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조도, 정상적인 조도에서 찍힌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쫙 해가지고 데이터들이 이제 나오게 됐고요. 이게 뭐를 하느냐? 그래서 이 그 레이블 분석 결과를 좀 보면은 이 주요 문집이 아까 7개라고 돼 있었었고요. 특히 이제 저조도 공간의 이미지가 독립적으로 분집화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 정시 공간의 물리적 특성, 어둡다라고 하는 그 특성이 SNS 이미지에도 반영이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에 주요 레이블 유형을 이제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월드 투 백페이스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보면 걔는 여러분들이 어떤 게 큰지는 그냥 직관적으로 아실 거예요. 뭔가 분포도니까. 그래서 일반 교도 전시물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가 전시 연출. 전시 연출에는 레이블부터 필요를 다 해서 그 공간의 어떤 그 연출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3위가 저조도 전시물, 4위가 전시 디바이스, 포토존도 있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다 하이 프리퀀시 그 디테일드 레이블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으로 보면 일단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대의 경우에 뮤지엄 인포메티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학문적인 어떤 문서에서 이제는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관람객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로 좀 안 좋은 표현을 쓰면 관람객 연구에 대해서 지랄발을 방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갖다 한번 해보고 저거 갖다 해보고 요거 갖다 해보고 없어? 내가 만들어 볼 거야? 별별 거를 다 해보는 거예요. 과연 혁신적이라고, 저는 혁신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가장 그래도 데이터 정확도가 높으면서 관람객에 대해서 가장 이해도 어떤 통찰력?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론이 뭐야? 아마 한 20년 더 하겠죠? 저는 경력 퇴직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데이터 받아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었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설문을 제가 좀 의심을 했었었고, 설문할 때 보면은 대부분이 좀 과잉 반응들이 있어요. 과잉 반응. 특히 가장 단적으로 인구 정보적인 측면에서는 1년에 몇 번 관람 빈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기가 한 3번밖에 안 가면서 10몇 번 체크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솔직함이 결여가 되어 있는 그런 어떤 과잉적인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조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설문조사의 일부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메이크업하기 위한 객관적인 연구 툴이 바로 인공지능과 그 데이터 드리븐 그 메소돌로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봤더니 관람객 도전적 전시라서 더 난이도가 높을 때도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두 번째, SNS 이미지 데이터 컴퓨터 비전하고 자연을 협의를 해봤더니 어떤 전시물들이 많이 올라갔더라. 관람객들이 관심 있게 촬영하는,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하는 게 셀피가 아니라 전시물에 그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전시를 플러스 두 번째가 전시 연출이었어요. 그래서 전시 공간과 전시물을 포함한 이 두 가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새로운 평가치를 제안을 했었었는데 결국 얘네들이 정량적인 연구 방법론의 한계를 극복을 하게 해주고 부분적으로 그다음에 시각적 단층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융합 연구들이 조금 더 활발해지는 라는 말씀. 안녕하세요.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의 박신수입니다. 네, 저는 어린이박물관에서 한 30년 근무를 했는데 저희 지금은 없어진 삼성 어린이박물관에 관람객 연구할 때도 이보아 교수님과 함께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20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이 토론본을 보면서 너무 저는 우아하고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아까 발표 중에 말씀하셨듯이 국립기관들은 아직도 PCS
그 TCSI 모형을 쓰는 행안부에서 나온 그런 설문조사 방식을 거의 다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흡족하지 않아서 여기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관람객 행동관찰 조사도 하고 또 별도로 아예 예약지다 보니까 예약한 사람들한테 그날 자동 문자 발송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1년 연중을 모집을 한다든지 그리고 SNS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모집을 해서 그 텍스트 마이닝 분석 같은 거 파이썬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건 또 다른 한참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연구 결과물이어가지고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여서 열심히 또 교수님이 쓴 책까지 또 최근에 사서 또 보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이쪽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가능성 그리고 또 박물관 현장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관람객의 경험과 관람객의 인식과 관람객의 이해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고 그것들을 또 관람 전시나 여러 가지 운영 사항에 반영을 해야 돼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많은 놀라움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토론문을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모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다들 그 디지털 전환 시기에 이쪽에 대해서 정말 빠르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그 리사 로버츠 같은 경우에도 경험의 장을 설계하고 해석을 촉진하는 공간으로 박물관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환기 시대에 교수님께서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가 뮤지엄의 관람 경험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매우 시적절하고 또 저희 박물관 미술관 종사자들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연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놀랐던 두 가지 연구가 있잖아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설문조사 관련된 그런 연구에서는 도전적인 전시일수록 관람객의 만족도가 높이 나타난다.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두 번째 SNS 이미지 분석 같은 경우는 7,541장입니다. 이걸 다 레이블로 하는 게 보통 작업이 아니잖아요. 도전하기 쉽지 않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다 진행을 하셔서 알아서 읽은 게 그러니까요. AI 데이터, 그러니까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도 저는 이제 우리가 가진 역량과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정량적인 시각적인 통합 분석을 통해서 관람 경험의 구조를 다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툴을 제시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물관 종사자로서 또 관람객 연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로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설문조사에서 사용된 문항들이 이 전시가 전달하려는 주제의 복잡성을 반영을 했는지 문항 설계 내용이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시해 주셨던 그 데이터의 바다 전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어려운 전시잖아요. 철학적인 내용도 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연구 같은 설문조사 연구 같은 경우에는 왜 선택형이나 실점, 리커트 적도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이런 방식이 전시의 그 핵심 메시지라든지 큐레이터의 기획 의도를 최대한 잘 전달이 되고 해석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보완이 가능한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연구에서 사용된 컴퓨터 비전 기술이 관람객의 SNS에 올린 전시 사진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그 AI가 다 유형화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긴 한데 이 방식이 과연 관람객의 그 심리적인 감정이나 마음이나 해석 같은 그 내면의 반응까지 충분히 보여주는 건지 그거는 또 이제 그 심리학자나 뇌과학적으로 어떤지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전시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이 그 사람이 무엇을 그때 느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까지 알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SNS 사진은 이제 관람객이 결국 관람하고 나서 스스로 알아서 공유를 SNS에 하는 거긴 한데 어떤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멋져 보여서 그 공간이나 그 사물을 찍은 거고 어떤 사진은 이렇게 스스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또 이제 찍은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의도된 행동이랑 무심코 이렇게 한 선택 사이를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이 그냥 AI가 취합된 자료를 무자비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 과연 왜곡은 될 부분은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있어요. 이렇게 관람객의 표현 의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프라이버시나 문화적인 맥락은 그러니까 다양한 관람객 계층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고려할지 그 부분도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기술적 분석이 인간의 감각이나 해석이나 문화적 맥락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관람객의 경험을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뭐 시간이 지체가 돼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이 문학평. 제가 아까 101 문항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각각의 항목에 대한 여기에는 발표문에는 안 들어가는데 지금 PPT에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세부로 쪼개가지고 이제 전시 주제와 관련된 거, 전시 연출과 관련된 거, 전시 주제는 스토리텔링과 이제 서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굉장히 쪼개고 그리고 이제 배명진 선생님하고 이 설문 내용을 제가 공유를 했었어요. 그래서 배명진 선생님이 이 전시를 기획하신 큐레이터인데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뭘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전시 품질 측면에서 전시 품질만 하더라도 35개에서 40개 정도예요. 굉장히 미세 분자로 이제 쪼개가지고 이제 있고 이 데이터의 바다 자체가 감시 사회, 뭐 전쟁, AI 윤리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어려워요. 저도 6번 가고 마지막 날까지 갔다가 밟혀가지고 누군가에게 오른쪽 엄지 발톱이 빠졌어요. 너무 이렇게 큰 뭔가로 저를 밟았어요. 그럴 정도로 저도 이걸 이해를 못해서 난이도가 제 스스로가 높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랬고 어쨌거나 이 설문 문항 자체를 전시 기획자, 큐레이터와 같이 이제 제가 이제 공유하고 검증을 받은 상태고 그 밸리데이티드 스케일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연구 모형 자체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주제에 대해서 사실 뭐 이해 자체를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주제의 난이도랑 구성 방식이 그래서 이제 몰입도랑 만족도랑 난이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제가 이제 검증을 하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문 구성에는 정서적인 반응은 놓지 않았어요. 제가 가끔 정서적 반응, 그러니까 이건희 한국미술 명작 그 전시의 경우에는 2차전 또 설문을 했어요. 정서적인 반응, 그래서 정서적, 문화적, 인지적 해가지고 6가지 그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미술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어떤 작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는지를 물어보면서 이 작품으로 인해서 그 선호도가 높았던 작품에 대해서 내가 편안함을 느꼈다, 아니면 나의 과거의 어떤 사건들이 영향했다 등등등등 그것만 해도 80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